예, 방금 소개받은 황필규 변호사입니다. 저는 뭐 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이 사건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해야 하느냐라는 문제고요. 두 번째는 피해자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의 문제이고, 세 번째는 도대체 피해자의 권리를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보장되어야 하느냐에 저는 다 해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입장 바꿔 생각을 해보면, 뭐 예를 들면 이제 북한 보위부 공작원들이 이제 공작을 해서 북한으로 데려갑니다. 데려가서 뭐 잘 대우를 해주죠. 헬조선보다는 잘 대우를 해주면서 어떤 분들은 거기 생활에 만족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당연히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북한 정부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한다라고 남한 정부 혹은 남한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할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거기서도 해답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두가 침묵하거나, 최악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뭐 주장들이 나오지만 최악의 해법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내다 보니까 한국이 좋아졌을 수도 있고, 뭐 예전에 자초지종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냥 좀 조용히 해결해야 하는 거 아니냐. 가장 잔인하고 비겁한 방식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 폭력의 어떤 고통과 피해를 고스란히 피해자들에게 그 책임조차도 피해자들에게 전가하는 방식의 주장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굉장히 선의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지만, 전혀 그 결과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는 전제를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 강제 실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관련된 협약도 있고요. 강제 실종하면 이제 한국식 어감으로는 그렇게 뭐 강제 실종 그렇게 강하게 느껴지지 않지만, 사실은 실종 자체가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고, 강제적으로 실종이 이루어진다는 상황 자체가 흔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강제 실종에 관한 국제 협약에 보면 개념 정의를 보면 이게 이제 딱 강제 실종에 해당된다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강제 실종이란 당사국의 요원 혹은 당국의 허가, 지원 혹은 묵인하에 일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의해서 체포, 구금, 납치 혹은 모든 형태의 자유박탈과 뒤이어 그러한 자유박탈을 인정하기를 거부하거나, 실종된 사람의 생사 또는 행방을 은폐해서 이러한 사람들의 법적 보호 밖에 두는 것을 얘기한다라고 하고, 저는 전형적으로 국제법상의 강제 실종에 해당한다. 근데 이제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주장을 하실 수 있어요. 이 정의는 대한민국이 가입한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로마 규정이라고 얘기하는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에도 거의 유사한 개념 정의가 있습니다. 그만큼 국제적으로 중대한 범죄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범죄 행위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이 개념 정의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합동신문이라는 틀을 통한 이제 그 자의적 구금도 이루어진 거고요. 그래서 그 강제 실종, 자의적 구금을 포함하는 강제 실종 범죄의 결과를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어젠가 그제 이제 며칠 전에 발표됐던 이제 그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보면 바뀌었죠. 북한 이탈 주민 보호센터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합동신문에 관련해서 이제 개선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일단 개선했다라고 주장하는 게 180일 구금 기간을 90일로 줄였다. 아시겠지만 10여 년에 90일이었던 걸 180일로 늘렸다가 다시 줄였다라는 얘기인데, 합동신문 혹은 북한 이탈 주민 보호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구금 자체는 명백히 불법적 근거 없는 구금이고, 기간을 좀 늘리고 단축하는 문제는 전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다. 처음에 초안이 나왔을 때는 철회할 수 있도록 한다, 보호 신청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규정을 집어넣어서, 제가 아니 철회가 안 된다고 그러지 않았냐, 그리고 철회를 하더라도 너네들 도대체 뭘 할 수 있는지 알지도 못하지 않냐라는 주장을 코멘트를 줬더니, 슬그머니 철회라는 표현을 바꿔놨더라고요. 이제 최종본에는 퇴소할 수 있다라고 바꿔놨습니다. 아무튼 김영인 씨도 그때 이제 사실상 철회 의사를 밝혔는데 그런 제도 없다라고 주장을 했었고, 제가 예전에 이제 뭐 합신센터의 위법행위를 근거로 국가배상 청구를 했을 때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있는 자유로운 절차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판결문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변호인 조력 관련해서도 뭐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은 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는 전혀 대책이 없는 그 헌재 결정이 나왔죠. 모든 행정부분에 있어서 그 헌법 12조 3항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거는 뭐 합신센터 같은 경우도 헌법상 권리인데 뭐 이분들이 허용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닌데, 아직 이 합신센터가 존재했기 때문에 어떤 이 범죄가 좀 더 완결적인 형태로 진행될 수 있었다라는 면에서
합심센터의 문제점도 이후에 반드시 더 지적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피해자 권리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항상 기본을 놓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자화시킨다는 거죠. 우리가 뭐 아무리 저희 의사와 무관하게 아무리 선의를 가져도 타자화시켜서 바라보고 결국은 뭐 만나게 해주겠다, 대화하게 해주겠다, 대화해보겠다, 중재하겠다라는 말이 의미를 가지려면 이분들이 어떤 권리가 있고 뭐 어떤 의무가 있고 그 권리의 주체는 누구고 의무의 주체는 누군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대화를 해도 맴돌 수밖에 없고 핵심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인권을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피해자 중심의 접근을 얘기를 하는데요. 뭐 특히 이제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어떤 침해가 벌어지면 가장 핵심은 어떻게 보면 출발이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뭐 트라우마 치료 이런 걸 말씀하셨지만 진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트라우마는 치료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진실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그 어떤 권리보다도 가장 중요한 권리로서 그 피해자도 인식하고 사회도 인식하고 특히 의무자로서의 정부는 인식하는 작업이 가장 선행되어야 한다.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그 고통이 표현되면서 치유될 수 있고 그리고 개개인의 개별적인 사건의 문제점과 근본 원인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까 이제 뭐 진상조사위원회 이런 것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대표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이제 어떤 위원회가 꾸려진다라고 했을 때 대표되고 대변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전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배상 부분 관련해서도 뭐 국가배상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형태가 존재할 수 있고 그 배상의 형태나 어떤 방식에 있어서도 피해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가져야 한다는 거고요. 재벌 방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제도 개혁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그 과정에서 어떤 시민사회나 피해자의 어떤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제 또 강조되고 있는 것이 화해입니다. 뭐 이제 진실과 화해 얘기하듯이 화해라고 했을 때 사실은 화해가 많은 경우에는 악용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유엔에서도 얘기하는 것이 화해는 정의의 대체물로서 악용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이제 피해자들에게 용서와 망각을 강요한 것을 통해서 사실상 피해자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부여하거나 아니면 2차 가해를 가하는 방식으로 화해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 탈북자분들 논의를 보게 되면 그런 어떤 강요된 화해 그리고 2차 가해를 가하는 방식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격을 분명히 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분명히 하고 그것이 피해자가 분명히 인식할 수 있게 하고 세 번째는 그럼 그 권리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유엔에 이제 피해자의 어떤 권리에 관한 기본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중대 범죄에 관한 것이고요. 이게 이제 유엔 총회 결의입니다. 2005년에 있었던 유엔 총회 결의인데요. 그러면 또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유엔 총회 결의는 그건 뭐 법은 아니지 않냐, 법적 효력이 없지 않냐. 근데 이 유엔 총회 결의로서의 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기본 원칙은 그냥 선언이 아니라 기존의 국제법, 국제인권법, 국제인도법에서 규정되었던 내용들, 법적 구속력이 있는 내용들을 확인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를 설명하고 있는 문서입니다. 결국 법적인 문서이고 거기서 얘기하는 권리는 당연히 법적 권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일단 뭐 정의에 관한 권리, 배상에 관한 권리, 진실에 관한 권리를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고요. 재미있는 것은 이제 피해자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라는 부분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게 이제 국제인권법 위반이건 국제인도법 위반이건 중대한 범죄 자기건 부자기건 행위에 의해서 신체건 정신이건 아니면 뭐 감정이건 경제적인 손실이건 피해를 입은 사람들, 그것이 개인이건 집단이건 이 분들을 기본 전제로 해서 이분들 외에도 이분들의 가족, 직계가족, 피부양자 포함하고 더 중요한 것은 먼저 또 의미 있는 것은 고통받는 피해자를 돕거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입했다가 피해를 입은 사람들. 사실 아시는 분은 여기 또 뭐 북한 전문가분들도 계시지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은 이 종업원분들이나 식당 종업원분들이나 가족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제 한 뭐 북한 전문가분에게 얘기 듣기로는 그 사건을 전후로 해서 아까 이제 장경욱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전화 통화라든지 송금이라든지 굉장히 제약이 가해지고 엄격하게 이제 거의 한동안 거의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이르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건 결국 탈북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범죄였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나마 이제 가족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가족들 먹고 살기 힘든데 조금이라도 돈을 보탤 수 있는 기회를 뭐 적어도 국내에 존재하는 모든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였다라는 부분이고, 모든 탈북자가 피해자였다라는 부분에 대한 인식도 되어야 한다. 그래서 국가인권위도 조사를 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조사를 해서 이 피해가 단지 어떤 몇몇 개인들의 피해가 아니라 국가적인 피해였고 사회적인 피해였고 특히 가장 힘없는 탈북자들 전체에 대한 피해였다라는 부분에 대한 그 접근과 관점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정의에 대한 부분에서 뭐 정의 얘기했을 때 우리가 흔히 사법적인 절차를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가 있는지 어떻게 보장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피해자들의 사생활이라든지 어떤 최소한의 어떤 그런 프라이버시나 이런 부분들을 침해를 최소화하거나 침해가 없도록 하는 것, 그리고 뭐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 뭐 그리고 관련된 사람들이 위협이나 보복이나 어떤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그리고 이것들이 되기 위해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 국가 이상 혹은 뭐 어떤 외교적인 문제가 관련됐을 때 외교적 영사적 수단에 대한 충분한 어떤 보장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부분이 정의에 관한 부분입니다. 배상 관련해서는 뭐 당연히 배상금, 금전적인 부분을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국제 뭐 인도법도 그렇고 국제인권법도 그렇고 이게 금전적인 배상에 절대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원상회복을 포함하고 어떤 신체적인 피해나 이런 뭐 정신적인 피해가 있을 때 재활을 포함하고, 만족이라고 해서 이건 이제 소위 정말 공식적인 사과나 뭐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하고 재발방지 보장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배상과 관련해서. 진실과 관련해서는 뭐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도대체 이 상황의 원인이 뭔지, 어떤 상황이 벌어진 것인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어떤 사람들이 관여된 것인지에 대한 인식을 피해자는 당연히 가질 권리가 있고 사회는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진실에 대한 권리는 피해자의 권리이자 사회의 권리이고 어떤 그 국가를 구성하는 구성원 개개인들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위반 행위와 관련돼서 진실을 알 권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진실의 추구는 결국은 피해자들의 직접적인 고통을 완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의 어떤 기업과 지위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고, 국가도 이제 그걸 통해서 반성하고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그래서 저는 뭐 특히 국가는 많은 자원과 많은 어떤 뭐 접근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미 뭐 10년도 넘게 확립된 원칙도 있고 그 전에 어떻게 보면 뭐 국내법도 이미 다 존재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도대체 어떤 권리가 있는 것인지, 어떤 의무가 있는 것인지를 국가가 어떤 의무가 있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고, 그 규정된 것에 근거해서 전체적인 어떤 그림을 피해자분들한테 제시하고 또 시민사회에게 제시하는 것은 당연히 국가가 해야 할 일이고, 그 정도의 의사와 능력이 없는 국가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소한의 성의도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지금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무능한 것일 수도 있고 의사가 없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건 어떤 국가의 책무를 전혀 다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의외로 뭐 이렇게 굉장히 복잡해 보이고 뭔가 이렇게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딜레마라고 표현도 하지만 또 물론 이제 아픔은 있겠죠. 뭐 어떤 사람들이 처벌받아야 하고 그것이 또 아픔이라면 굳이 아픔일 수 있겠지만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거듭나고 뭐 국가도 다시 좀 정부도 거듭날 수 있고 피해자들도 중심을 잡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길들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